자,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좀 무서운 거죠. 30% 밑으로 떨어질까봐 간당간당해서 여론조사가 이제 크고 작은 여론조사들이 거의 매일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20% 나올까봐 전전긍긍한 거예요. 실제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여론전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말 중에 하나를 하고 있더라고. 이미 우리가 몇 년 전에 했던 말이에요. 야, 민주당이나 대통령실 홍보 좀 해라. 그러니까 이제 홍보수석이 나서고 있는 거. 쉽게 표현해서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자 참모들이 뒤늦은 여론전이 나서서 각종 수석들이 지금 SNS하고 기자들 뭐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지금 지지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만들어 놓은 윤석열의 셀프 프레임이 그걸 방해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러니까 진짜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이에요.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질 때 무엇인가 빅 이벤트를 만들어서 무엇인가 더 열심히 해서 지지율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나온 노동 탄압 발언 뭐 그리고 국민들이나 뭐 기업이나 뭐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똑같죠? 예, 어. 똑같아요. 그런 강경 진압으로 보수층을 결집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 저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맞아요.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층이라도 결집시키려고 네, 보수층 사람들은 파업하는 거 질색하잖아요. 네, 네.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지금 그 대우조선 여기 있잖아요. 진압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예요. 경찰이 투입되려면 사다리 타고 하나 올라가야 되고 2중 3중으로 그러는 과정에 경찰 다치고 또 노조원들 다치고 사망하고 이런 사건 벌어질까 봐 저는 벌써 걱정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콘틴전시 플랜으로 생각하고 지지율 올리려고 누군가 쓰자고 해도 대통령은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능력이 되냐고요. 감별이 안 되는데. 네, 그리고 신북풍몰이를 하라고 하죠. 그래서 노골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오르내리는 거예요. 이런 게 가장 안 좋은 거다. 네. 네, 근데 그렇게 갈까봐 정말 우려됩니다. 윤석열이 오늘 같은 경우는요. 도 스태핑인가 뭔가 모시기를 46초인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전략인 거예요. 말 실수는 줄이고 그리고 윤석열은 안으로 숨고 그리고 예민한 질문 물어보면 아예 스킵해버리고 기자가 물어도 다음 질문 없으니까 해버리고 참모들은 밖으로 나서고 오죽 못 났으면 그러니까 국민과의 소통이랍시고 도어 스태핑을 시작했는데 지지율이 떨어진 요소가 되니까 아예 이제 안 할 수는 없고 면 빠지니까 하긴 하는데 사실은 그냥 오늘 민주당의 표현에 의하면 출근 도장만 찍는. 실제로 아까 발언 보니까 또 뭐 속보로 나온 게 스타 장관 많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 하던데. 정말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스타 장관이 없어서 지지율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20%대 가면 이거 회복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뭐 이 원인을 홍보 부족 탓으로 아까 몰아가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라 보는데 일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제대로 된 비판하는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게 계속 소수 의견으로 남아서 문제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때 이 언론이 원래 어떻게 보도했냐면 그러면은 그때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계속 파고들어가지고 국민의힘 그러니까 민주당이 내분났다는 식으로 엄청 보도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소수 의견인 사람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목소리 내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 거꾸로예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지지율이 이 정도 유지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메시지 오히려 윤석열의 메시지가 너무 과잉돼서 지지율 떨어지는 측면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대통령의 입만큼 중요한 홍보수단이 있어요. 이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어찌됐건 지금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20%대로 떨어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물론 끝까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한 25% 정도는 아마 마지노선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건 지금 30%대 붕괴가 코앞에 와 있고요. 근데 저거는 보면 무서울 것 같아. 이 무서움, 공포. 요거 보세요.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집권 2달 만에 없죠. 근데 이게 더 문제인 건 특별한 일이 있어서 떨어진 거면 그 특별한 사안이 해소되면 지지율이 반등해요. 그런데 이거는 모든 전반적인 것을 보고 국민들이 지지를 철회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예. 그 한겨레에 그 칼럼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 무엇도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덮을 수는 없다. 이제 여기에 핵심이 뭐가 있냐면 그냥 읽어드릴게요.
자막 잘 따라오세요. 윤석열 걱정하는 보수지 언론인들이 한결이라도 세게 써라라고 이야기한대. 자기들은 심하게 못하니까 정말 기회주의적이다. 한결이라도 세게 써달라. 왜냐하면 윤석열 망하는 거 자기는 무리는 못 보겠다 이거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취임 후 2달간 집무실, 도어 스태핑, 김건희 한동훈만 기억에 남는다. 윤석열 정부가 됐을 때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 같은 국민들을 위한 아젠다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 그 다음에 지지율 추락의 원인이 독단과 경험과 능력 부족이었다. 처음에는 인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윤석열 지지율에 가장 잘못하는 지점이 인사를 잘못했었는데 지난주에 MBS에서는 지지율 추락 원인이 독단과 경험과 능력 부족이었어요. 실제로 보시면 1등이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 2등이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 그 다음 3등이 인사예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을 내각이 기용해서. 요게 이제 상황이고 그 다음에 무능을 덮기 위해서 편가르기식 전 정권 비판과 검찰 수사를 한다. 요거 핵심인 것 같고요. 지금 윤석열이 처한 위치가 딱 이거 같고요. 무능을 덮기 위해서 센 거. 문재인 정부 수사하고 이재명 수사하면 자기 정권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건 불가능. 보수층 총 결집도 안 돼 이거는. 효과가 없어요. 왠지 네. 아세요? 김건희 배우자와 관련된 허위 이력, 허위 경력. 사실 이건 어느 정도 사실이니까 본인들이 인정한 거잖아요. 네. 이것도 제대로 수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정 정국이 효과가 있으려면 내 쪽에 있는 것도 확실히 수사해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 사정 자체가 편파적이고 선택적인데 그게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제대로 정권 운영하려면 내 주변부터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김건희 구속시켜버리고 국민들 좋아하지. 진짜 멋진 사람이라고. 그게 안 되는 자가 무슨 오늘 또 저 대우조선 관련해 갖고 권성동이 뭐라 그랬더라? 대한민국에서 그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 같은 이야기 하더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정말 내로남불 끝판왕이에요. 예,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 대목에서 민주당에서 사법 리스크라는 단어를 쓰는 분들, 예, 저는 당원들이 잘 감별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 칼럼의 내용 중에 보수 언론의 조기 레임덕 우려가 먼저 등장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번에 TV조선 그거 보면은 그거 나온다니까요. 지지율이 40%대, 30%대, 20%대, 10%대일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줘요. 네. TV조선이 그러고 있어 지금. 내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대통령이 무슨 정책을 한다, 어디 뭐 갔다 이것보다 가장 큰 이슈는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한다는 게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뉴스가 돼버리면 그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원래. 그 제가 보기에 조선일보 과거에 한때 조선일보가 김영삼 대통령 만들기 할 때는 인사도 많이 좌지우지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제가 신기한 게 있어요. 이 7명 중에 언론인 추천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되게 신기하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과거에 돌아보시면 이런 일이 나올 때 언론인 추천이 있어요. 누군가 언론 추천이. 근데 없어요. 희한하죠.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나 소위 말하자면 우리가 보기에는 친 윤석열 보도로 대선에서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언론의 인사 추천도 잘 안 받아주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대변인만 지금 조중동 출신이잖아요. 강인선 씨인가? 예. 자, 그리고 여기에 그런 얘기도 나와요. 택시 기사가 한 이야기. 택시를 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5년이 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택시 기사가 했다는 말이에요. 이거 명언이 될 것 같아요. 5년까지 안 갈 거라는 말도 많던데요. 이렇게. 이게 민심이라는 거죠. 민심. 그리고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정치보복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치보복이 검찰 수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원 동원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던 기관장들 쫓아내는 작업인데 대통령실이 한상혁 방통위원장하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업무보고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국무회의까지 들어갔던 자리거든요. 아예 이제 업무 보고를 안 받겠다 해가지고 약식으로 부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잠깐 약식으로 보고하나 봐요. 꼴 보기 싫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윤석열이라면
당신들은 문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나도 문 대통령한테 임명받았던 검찰총장이 출신이요. 라고 받아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럴 뿐이면 이렇게 안 했겠죠. 그래서 지금 감사원이요. 하드디스크 포렌식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방통위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감사원이 들이닥쳐가지고 뭐 포렌식도 하고 온갖 것들을 하면 직원들이 괴로울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위원장이 사퇴한다는 말 나올 때까지 아주 화장실 휴지통까지 탈탈 터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장 입장에서는 직원들 괴로운 게 싫으니까 사퇴합니다. 나중에 이거 어떻게 번지냐면 꼬투리 하나가 나오면요. 이걸 또 검찰에 고발을 해버려요. 네. 그러면 수사까지 받게 되는 상황이 와요. 근데 토론 많이 했는데 별게 없다는 것 같죠, 지금? 일단은. 네. 오죽했겠어요. 이미. 네. 그래서 감사원이 검찰에 준하는 권력의 도구로 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익숙한 풍경이에요. 정현주 사장 몰아낼 때, MB 방송 장악 때 그 길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항상육 방통위원장뿐만 아니라 정현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도 나가라 하고 있어요.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기구입니다. 미치겠네 진짜. 네. 새날 진행자 바꿔라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런 셈이고 그 이유가 언론에 난 거에 따르면 그 이유가 김어준 봐줬다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또 공짝을 맞춰가지고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은 지금 이강택 TBS 대표 또 나가라 이러고 있어요. 노조들도 좋다고 또그 대표를 압박하고 있던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KBS랑 MBC 대놓고 노골적으로 그 비하하는 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뭐 일부는 경찰에서 고소도 하고 또 최근에 또 대학생들은 권성동 씨의 그 이 막말이라든지 이 불공정한 채용 문제 때문에 당 앞에서 공정과 상식 그 장례식까지 치르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문제는 전혀 아직까지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듯한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 문제 또한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고 자. 기자들도 계속 또 이 비판하는 보도를 더 낼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저 소제목이 그거예요. 섹션 제목이 무능한데 사악해요. 그러니까 유능하고 사악하면 그나마 좀 낫다니까요. 무능한데 사악해. 그 대표적인 애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자발적으로 먼저 일본을 찾아갔어요. 먼저 일본을 찾아갔는데 강제징용 관련한 진전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노력합시다 정도야.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윤석열은 전직 총리 아베 뭐 저 추모하러 가가지고 아시아의 번영과 어쩌고저쩌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쓰고 이것도 무능함이거든요. 네. 일본 특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자들이 일본 애들은요. 일본 사람들은 약자가 와서 무릎 꿇으면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걸로 유명한 민족성이에요. 네. 무능한데 그러니까 강자한테는 엄청 무능하고 약자들한테는 엄청 사악한 딱 그런 모습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얻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랬다니까 저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그 주일 대사가 일본 총리가 한 번도 안 맞았던 상태로 끝나버렸거든요. 무역 전쟁 이후에. 강창일을 네. 했죠. 예. 근데 윤석열은 일본 대사를 후보 시절부터 2번, 3번씩 자발적으로 만나서 술 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 더. 무능이 끝판. 제2의 중동붐 일으켜달라. 윤석열 발언입니다, 이게. 이거는 우리가 방송을 하도 오래 했기 때문에 다 기억하는 네. 이상한 데자뷰. 박근혜 제2의 중동붐. 이게 무능하다고 해야 돼.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말씀을 하십시오. 얼척이 없으시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찾아간 바이든이 사실을 완전 빈손으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이거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망신을 하고 돌아왔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네, 그런데 그 중동 붐을 일으키려면 거점 국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를 할 건데? 그러니까 저 정말 70년대 중동 붐. 그렇지. 진짜. 중동 붐은 70년대. 우리 동네에는 꼭 어딘가에는 사우디 가신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게 그랬어요. 국제시장 아니요? 음. 그 영화로 나왔던 그 시절을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이명박 박근혜를 섞어가지고 그때에서 전혀 뭐가 그 지난 5년 동안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네. 이게 세계적 흐름이 어떤 건지를 알면 나토에 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업 어플이 이제 곧 나온다. 이 얘기할 때 이제 나왔던 얘기. 그거네. 아, 그러면은 냉동인간 그 자기 측근들 자식들은 대통령실에 취입시키고 남의 자식들은 저 뜨거운 중동에 가서 중동. 일해라 이런 거야? 아니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우디 왕세제랑 그 저기 스마트 시티 건설하는 거 그런 거 굉장히 도움이 되긴 하죠. 근데 제2의 중동붐이라고 말하니까 대한민국 있잖아요. 인구가 5천만이 넘고 국민 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세계 7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 규모로 봤을 때 세계 국력 4위인 나라입니다. 제2의 중동붐 그러니까 70년대가 생각이 나서.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정보와 코드가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네. 그게 잘 안 되는 몇 개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답하네요, 진짜. 네, 그 영역 중에 하나가 혹시 검찰이 아닐까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능하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권한이 주어진 자리가 있는데 그 권한을 쓰는 자가 무능해요. 업무 파악도 안 돼요. 미리 비전도 없어요. 모르면 배우려고 안 해요. 윤석열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무능하고 무식한데 무식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그 윤석열과 싸우기 위해서 새날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이요, 구독. 지금 아, 64만 명에 아, 지금 좋습니다. 5명 남았습니다. 5명.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씩 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최민희 TV를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하시죠.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내 컨텐츠 업로드 될 때 그때 새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최민희 TV에서도 같이 중계를 해요, 이 방송을. 그럼 되잖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좀 해주십시오.